우리가 지금 배에서 보낸 시간도 꽤 됐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배 같지가 않아요. 약간 저는 호텔에 왔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쇼핑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도시잖아요. 여기도 떠다니는 도시. 작은 도시죠. 6천 명이나 되니까. 일하시는 분이 8,000 2천 뭐해서 다 8천 명 넘거든요.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도시다 그러면 5천 명 넘으면 그렇죠. 도시로 치니까. 여기가 도시죠. 여기 도시네요, 정말. 근데 그거 못 느끼셨어요? 여기가 약간 도시 같은 느낌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끼리도 우리 보기 힘들어. 서로 약속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약속하지 않으면 못 만나요. 우리 우연히 잘 안 만나요. 맞아요. 황자씨 네. 따로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막다른 길처럼 돼 있어요. 막 이렇게 꿉꿉하게 그렇죠. 미로 같잖아요, 방 찾아갈 때. 이 순간 저희 지금 배 위에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6천 명이 타요 여기 이 배. 어떻게 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쇠로 만든 배가 어떻게 그러니까 바다 위에 떠 있나? 배의 원리 기본적인. 결국은 배가 물에 떠 있다는 얘기는 떠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왜 물이 이 배를 들어 올리려고 할까에 대한 답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실험 도구 좀 갖다 주세요. 와, 엄청난 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물이 있고요. 결국 물 위에 배가 이제 떠 있어야 되는데 이 위에 배가 올라갈 때 물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그게 부력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 물의 위치를 제가 표시를 할게요. 불의 높이. 현재 물의 높이를 제가 표시를 했는데, 자, 이제 만약에 이게 배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네. 이 배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당연히 물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 물체가 들어간 만큼 그 부피만큼 정확히 물이 위로 들어 올려줘야지만 얘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남은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철과 같이 밀도가 훨씬 큰 이런 물체조차도 뜨게 할 수 있을까? 자, 김상 선생님 또 이제 그림 시작됐습니다. 오늘 많이 일어나셔요, 선생님.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넣었을 때 당연히 이 금속은 훨씬 더 밀도가 크니까 비중이 크니까 물에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부력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물에 잠긴 이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의 물의 무게가 얘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는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피는 그대로 둔 채 이 덩어리의 무게를 줄일 수만 있다면, 작게 할 수만 있다면 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면 되죠. 없애고 사실 그러면 이 녀석은 무게는 훨씬 작아져 있고 물에 빠져 있는 부분의 영역에 의한 부력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쇠도 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여기 뭐 6천 명이 탔네, 뭐 쇠로 만들어 다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부력이 이 무게보다 충분한가만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있나 했더니 아니야. 끝이에요. 너무 크잖아요. 이 쇳덩어리가. 그래서 왠지 막 아래로 뭔가 분사를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 배를 타면서 어찌 보면 그 천공위성 라피타가 이 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근데 최근에 지구 온난화돼서 바닷물의 볼륨이 커져가지고 지구 자전을 할 때 이 움직임이 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자전 축이 바뀐다면서요. 23.5도가 뭐 수직으로 설 수도 있다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직선 운동할 때는 질량만 생각하면 되는데 회전 운동할 때는 돌아가는 질량의 배치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안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랑 그 이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돌 때 손을 펼친 거랑 오므린 거랑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배치가 많은 걸 바꾸는데요. 물이 이게 녹으면 이게 고체 상태로 있던 게 액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더 퍼지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분포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몇 억 년 전에 판게아로 이렇게 대륙이 한쪽에 몰려 있을 때하고
쪼개져서 바다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은 게 네. 물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것 같지만 지구 전체에서는 제가 가끔 비유를 드리거든요. 사과가 지구라면 우리가 사과 위에 이제 물 한 방울 톡 떨어뜨리잖아요. 그 정도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자들이 아주 정밀한 실험 장치로 재봤더니 그 지구의 온난화 효과를 자전의 어떤 변동으로 볼 수 있다 정도의 그러니까 감지하기는 뭐 하루가 24시간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기껏해야 하루가 뭐 한 몇 초도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변화가 있다는 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닷물이 지구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묻은 수준이구나. 묻어 있는 거죠. 사과를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아 그래요?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그 위에서 우리 막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심연을 얘기하고 출렁이고. 심연이래 심지어. 심연. 그래 심연이라 그러고.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만큼 바닷속도 잘 모르는 그렇다고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런 막 심해 탐사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압력이죠. 압력. 우리가 우주로 나가면 그러니까 보호를 받지 않으면 밖에 압력이 없으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반대로 바다로 들어가면 점점 찌그러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려 심해를 탐사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압력에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나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압력이 커요, 사실. 내려갈 때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1, 2, 3, 4에서 금방 뭐 10기압, 100기압, 1000기압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공간 나가면은 밖에는 0기압인데 안에가 1이니까 1만큼의 차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건데 여기서는 버텨야 될 게 아까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그러네요. 이제 그 밀려드는 압력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고 위험하죠. 그 결국 우리들이 못 본 물고기들이나 생명체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심해요. 못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심해어를 보면은 생김새가 전혀 다르죠.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들 책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맞게 거기에 모양이 이런 모양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이 지구의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력이 있기 때문에 둥둥둥 떠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편이라 모양이 좀 구형에 가깝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둥그런데 물고기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란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좀 길쭉한 육상에 있는 동물이나 물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처럼 햇빛을 가지고 뭘 다 센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생긴 게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생명체인데 처음 본 구조도 다르고 압력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막힌 구조로 돼 있으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압력을 눌리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볼 때는 좀 귀신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 형태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심해에서. 그래서 그 SF 작가들이 어떤 괴물들 디자인할 때 심해어에서 모티브를 많이 찾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네. 어떤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모티브를 얻는데요. 뭐였지? 크라켄? 크라켄. 맞아요. 예, 크라켄이 대표적인 바다 괴물인데 그 영화 뭐더라? 그 캐리비안의 해적. 아세요? 크라켄이 아예 주제잖아요. 네. 예. 약간 문어같이 생긴 막 그런. 그렇죠. 네. 예. 문어가 많이 표현되는 것 같긴 해요. 바다에.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가장 징그러운 모습이 문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우주 전쟁에도 화성인이 문어처럼 생긴 거고 맞아요. 우리 그 올드보이 그 올드보이. 최민수 씨가 문어 먹을 때 다 기절했잖아요. 낙지. 낙지 맞아. 낙지가 그 산낙지. 여러 가지 다리가 긴 그거를 먹는 거 아주 기겁을 하죠. 근데 다종류가 많잖아요. 네. 서양에도. 저는 하림 씨랑 같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저는 무섭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되게 노래 잘할 것 같고. 보통 이런 전설이 생길 때 보면은 분명히 날씨도 맑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한 배가 사라진 거죠. 네. 나중에 봤더니 이 배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뭔가 빨판 같은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크라켄한테 당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있었다고. 실제로 대왕 문어라고 해서 맞아요. 거의 길이가 10m가 넘는
문어가 존재는 해요. 와. 존재는 하는데 이 문어는 깊은 데 살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 모르고 먹지도 않을 배를 왜 공격하겠어요? 먹이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마 선원들이 아마 이런 문어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럴 그 것 이야기를 같아요. 막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학자들이 사실은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빨판 동그란 거 하나를 어디서 이제 바닷가에 떠내려온 걸 보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빨판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길이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실제 본 적은 없어요. 아직 실제 본 적- 발견하지 못한 발견하지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 그래서 사실 신기하네. 문어가 그래서 사실 문어가 이 서양에서는 그 바다 괴물의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문어 선생님을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슬퍼잖아요. 그거 보고 문어 못 먹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동물 중에 두 번째로 똑똑하대요. 돌고래가 첫 번째. 그래서 이름이 아이큐. 문어잖아요. 걔가 문자가 그럴 문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문. 네. 문학할 때 문자예요. 그래서 이게 문어가 우리 조상도 알았던 문어가 거예요? 똑똑하다는 걸 알아서 붙인 그게 걸까? 그게 아니라 얘가 먹물을 쏘잖아요. 그래서 그 먹물이 그래서. 우리 그 아까 글씨 쓸 때 먹이였다. 먹이랑 같아서 문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 얘는 가지 설이 얘는 있나. 문자를 아는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 그러는데요. 문어가 똑똑하구나.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먹물이라 그러나요? 아니 이렇게 연결되겠죠. 네. 그래서 영화 컨택트에서도 문어 모양을 맞아요. 닮은 맞아요. 그 외계인이 나오는데 그 외계인은 다리가 7개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문어는 8개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7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문어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네. 소통하죠. 문자를 먹으로 뿜잖아요. 그치. 네. 딱. 그래서 문어 모양으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어가 이 뇌과학자들한테도 아주 이상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어가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이라 그러는데 뉴런이 무려 5억 개가 있는데 물론 인간이야 뭐 1,000억 개가 넘지만 그러니까 5억 개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이 이게 쥐의 6배가 되거든요. 보통 연체동물은 훨씬 더 하등한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유류하고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어는 이 뇌세포의 개수가 5억 개나 되고 그 더- 뇌세포가 다리에 그렇죠. 있다고 구석구석을.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음. 우리는 보통 뇌세포의 대부분이 이제 뇌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신경제로 뻗어 있는데 문어는 60% 넘게 몸에 다리에 퍼져 있어요. 다리에. 어머. 다리에 퍼져 있어요. 이렇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인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포유류 동물들은 그 손가락이 어디를 어떻게 가리키거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 뇌의 특정 부위에서 그 지시를 하는 손의 각 지점에 대응되는 뇌의 부분들이 다 있다는 있겠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어는 그게 없어요. 이게 곧바로군요, 그냥. 무슨 이렇게. 뜻이냐면은 이 밑에 8개의 다리는 뇌의 지시를 특별히 받지 않고도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센서가 있나 봐요? 빨판이 센서인데 단순히 그냥 흡입하는 그런 음. 달라붙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잖아요. 이게 눈이기도 하고 빛도 감지할 수 있고요. 맛도 감지할 수 있고 촉감도 감지를 하고 엄청난 촉수네요, 예. 진짜. 각 빨판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행동들 해요. 이것들 하나하나에도 신경 뭉치가 있어서 이것도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정렬로. 이것들을 모아서 손이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다리의 제어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지방자치단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문어를 이제 인간에 대입해 본다면은 문어에게는 9개의 뇌가 있는 거죠. 다리 수만큼의 다리 8개의 다리에다가 다리와 머리까지. 하나. 뇌까지 그래서 9개의 뇌가 있다는 뜻은 9개의 자아가 있다는 그래. 얘기예요. 9개의 자아가.
근데 그러니까 오른팔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오른팔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뇌에서 알 수 없어요. 문어는 눈으로 봐야 아는 거예요. 아, 오른팔이 여기 있네. 야, 8번 팔이 일로 와. 지시를 내려도 난 가기 싫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인간이 사회를 구축했듯이 이 9개의 자아가 뭔가 사회를 구축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문어 한 마리당 사회네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내가 먹물주서로 회의하는 거야. 쏘지 말래니까 왜 쏘았니 너? 거길 만지지 마. 막 이러면서. 너 어딜 만져? 서로. 그러니까 서로는 알아본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잘라도 서로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우리가 인간이 그 자아라는 거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아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고 자아란 무엇인가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사실 기본적으로 자아가 하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뇌과학이 자아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런 답을 낼 때 사람들이 되게 경악을 하고 하는데 사실 인간도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이 다 다른 데서 감지가 되잖아요. 이것을 다 따로따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무언가 하나의 존재가 여기 눈 뒤에 앉아서 이 5개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종합한 어떤 최종 결과물을 느낀다는 자아관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문어 같은 동물을 보면 이 우주에는 자아 자체가 원래 없을 수도 있는 거죠.